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성관계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인데 5살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살해당했어요.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어디서 슬쩍 본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에요. 판결문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들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는데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어디서 슬쩍 본 이야기 이런 거 아니에요. 판결문이 직접 확보되어 있고 그 판결문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수로 갑니다. 2000년에 여수에서 벌어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사실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야 이거 너무 황당한데? 야 이거 너무 끔찍한데? 나 이런 거 알기 싫어.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방할 수도 있고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냥 모른 척하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취지에서 정확하게 판결문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 여수로 가는데요. 작은 섬마을이에요. 전체 가구 수가 100가구 조금 넘는 작은 섬마을인데 이 마을에서요 5살 여자아이가 죽었습니다. 사고사 아니고요. 질병으로 사망한 거 아니고요.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누가 죽였냐? 왜 죽였냐? 살인의 배경이 뭐냐?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 죽였냐?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 살인의 배경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 집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인데 놀랍게도 그 장면을요 5살짜리 이 여자아이가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뽀뽀는 아빠하고만 해야지. 자, 이렇게 이 장면을 목격을 하고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던 그 아이가 바로 그날 저녁에 살해당한 겁니다. 재판이 5번이나 열렸습니다. 물론 이 엄마가 살인 유죄 판결 받았고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유죄 판결 유지됐는데 문제는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도 이 살인에 가담했다. 이렇게 유죄였다가 무죄로 바뀌었는데요. 대법원을 통해서 다시 유죄로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살해당한 아이가 가장 큰 피해자이긴 합니다만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남은 가족들. 또 그 중에서도 이 죽은 아이의 아빠, 또 가해자인 며느리의 남편, 또 가해자인 시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자, 이 남성, 이 남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도 마지막에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등장인물부터 살펴볼게요. 며느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있고요. 시어머니가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남편이 된 거죠. 그런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그냥 사실혼 관계로 있던 그런 부부입니다. 그리고 살해당한 아이, 당시 만 5세 3개월이었는데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모인 거죠. 이 남편은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95년도에 한번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딸을 낳았거든요. 하지만 98년에 이혼을 하면서 본인이 딸을 키웠습니다. 바로 이 딸이 살해당한 건데요. 이 부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였어요. 어떻게 만났냐? 98년도에 갈비집에서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일을 하고 있었고요. 남성은 손님이었거든요. 그리고 해가 바뀐 99년 5월부터 동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다른 가해자죠. 시아버지. 시아버지의 평소 모습도 판결문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요. 진정서를 냈는데 시아버지 굉장히 난폭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죽은 아이의 생모가 따로 있잖아요. 이 남편이 혼인했다가 이혼을 한 전처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했다 이런 진술도 했습니다. 자, 이거 갑자기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리느냐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올 범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요 단순히 좀 선정적이다 단순히 충격적이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법정 공방도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며느리에게 아이 죽이라고 시키지 않았다 라고 부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애초에 며느리하고 성관계한 사실이 아예 없다. 며느리와 불륜 말이 되냐? 난 그런 적 없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는요. 불륜 사실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와 시아버지 모두 유죄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자, 누구 말이 맞냐? 우리가 완벽하게 알긴 어렵죠. 신이 아닌 이상. 하지만 우리가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고 그리고 특히 대법원에 2번이나 갔어요. 5번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법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우리가 여기에 이걸 전제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다만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다툴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의 진술이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넘게 변복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며느리의 진술 거짓말 탐지 교도 했거든요. 그럼 거짓말일 확률이 99% 넘는다. 이런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도 며느리의 진술에 따라서 시아버지와 불륜관계였고 시아버지가 살인을 시켰다라고 확정됐거든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 사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지 판결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고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며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내막을 보면은 좀 불쌍해요. 인생이 참 기구하다.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3살 때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집이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요, 공장을 다닙니다. 양말 공장, 실 공장 이렇게 일을 했는데 89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을 2 낳았습니다만 97년에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친정과도 다 단절이 되고요. 매일 술과 담배로 하루를 보냈거든요. 심지어 이상행동도 합니다. 스스로 오른 팔목에 담뱃불을 지졌어요. 이 정도로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황이었고 심지어 따로 살던 이 딸들을 보고 싶어서 학교로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딸의 친구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누구야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큰 충격이죠. 그리고 다가가서 용돈을 주려고 했더니 필요 없으니까 빨리 가. 자, 이 일을 겪은 다음에는 그나마 가끔 연락하고 지내던 딸들하고도 완전히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괴로워하던 상황에서 갈비집에서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 남편을 만나서 동거하고 사실혼이 되고 이제 아이를 기르게 된 건데 굉장히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약간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사실혼관계 됐잖아요. 그리고 친모도 아니잖아요. 현재 같이 사는 그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엄청 잘 길렀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주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가 인정했어요. 비록 아이를 죽였지만 정말 잘 돌봤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이거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99년 1월에는요, 이 피해자, 그러니까 아이의 생모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딸처럼 키워달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일방적으로 잘 해주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도 새엄마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사건 났어, 아이를 죽였어, 계모가 애 죽였어 이러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인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더 이상한 거죠. 계속해서 판결문의 내용들을 쭉 따라가 보겠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어쩌다가 그러면 살인까지 갔느냐. 중간에 연결고리가 좀 없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해서 이혼했고 딸 2이 있다. 이거를요, 남편에게 숨겼습니다. 시댁 식구도 몰랐어요. 초혼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모로서 이 의붓딸을 죽여서 이걸 수사를 받으면서도 그건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발 남편하고 시댁 식구들한테 제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애 있다는 거 이것만은 좀 비밀로 해주세요. 이거는 제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거를 제일 신경 썼습니다. 참 이상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유도 말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이혼했다고 말하면 헤어지자고 할 것 같았어요. 차마 얘기 못했습니다. 애가 있다고 하면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불쌍한 여인, 그러면은 시댁하고 왕래가 잦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서울이었고요. 이 시댁은 여수에서도 한참 가야 되는 섬이었거든요. 자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재혼 기간이 길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에 몇 번 안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 몇 번 안 봤는데 무슨 불륜입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언제 갔느냐? 몇 번 갔느냐? 딱 3번 갔습니다. 99년 9월에요.
첫 인사를 간 거예요. 2, 3일 정도 머물다가 왔습니다. 이게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 다음 해가 바뀌어서 2000년 1월입니다. 이때 본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이게 2000년 1월에 갔던 게 두 번째. 이때 이틀 머물렀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이 한 달 후인 2000년 2월 설날 연휴입니다. 이때 4일 머물렀거든요. 이때 2000년 2월 설날에 작은 방에서 첫 성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먼저 하자고 했다. 이렇게 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도 이거를 그대로 믿기는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정황을 말해라. 그리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 응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왜 거절을 못했냐? 당연히 거절했어야지. 이걸 어떻게 믿냐? 저한테도 그럴 것 같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물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다 같이 갔다가 남편이 먼저 서울로 갔고요. 일 때문에 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잘 대해주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도 또 줄 것 같은 기대가 돼가지고 제가 성관계 하자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경찰에 붙잡혀온 시아버지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재판 5번 받을 때까지 부인했어요. 끝까지 성관계 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약간 좀 뒤에 있는 내용을 좀 앞으로 당겨와가지고 그럼 법원은 왜 인정했냐? 한 명을 했다고 하고 한 명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럼 뭘? 그리고 목격자라고 인정될 수도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인 아이는 죽었습니다. 진술이 없어요. 뭐 녹음이 있냐, 녹화가 있냐, 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인정했느냐? 다양한 간접 증거를 통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아버지의 은밀한 습관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관계 할 때 자신의 손에 침을 발라가지고 성기에 바른 다음에 삽입을 했다.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시어머니죠. 왜냐면 부부관계니까. 그래서 시어머니를 참고인으로 부릅니다. 또 시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나 같은 습관을 진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며느리가 정말 성관계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아버지 2, 3년 전부터요. 그러니까 아내의 친구이고 또 마을 친척인, 먼 친척인 여성과도 불륜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면 며느리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에게 먼저 제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 하나 단순히 하나만 가지고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개를 모아봤더니 그래, 그렇다면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살해 당일로 가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죠. 9월 8일에 며느리와 피해자, 그러니까 아이가 먼저 집에 왔고요. 아직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오겠다고 했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자고 9월 9일 오후였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집에 누가 있었냐? 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있는데서 어떻게 하냐? 시어머니가요. 어제 송편 만들잖아요. 그럴 때 요즘에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해도 어릴 때는 솔잎 따가지고 찌고 했거든요. 솔잎 따러 나간 거예요. 그 나간 시간이 15분에서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집에 또 누가 있었냐? 이 아이가 있었죠. 그럼 아이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가 이 손녀에게 과자값 1,000원을 주면서 나가서 과자 사 먹어라.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큰 방에서 성관계를 했다. 구체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당시 성관계 할 때의 어떤 의상 관련된 부분이에요.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와 팬티를 한쪽만 벗고, 그러니까 다 벗지 않고 한쪽만 벗고 성관계를 했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돌아온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엄마, 뽀뽀는 아빠하고만 해야지. 자,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두 명,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안 되겠다. 입을 막아야겠다. 그런데 설득을 한다고 될 나이가 아니잖아요. 5살. 그냥 죽여야겠다. 그래야 비밀로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해 결심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요. 이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대사, 이 발언, 엄마, 뽀뽀는 아빠하고만 해야지. 이게 뭐냐면 성관계의 의미를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성관계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냥 뽀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좀 갈등이 좀 있긴 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놔도 될까? 이거를 아니면 입을 막아야 될까? 정말 아는 걸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까? 그냥 애가 잊어버릴까? 아마도 고민은 굉장히 깊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둘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애를 기절시켜라. 그리고 나한테 말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애하고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면은 내가 서울이나 여수에 방 얻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며느리가 주장을 한 겁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이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몇 시간 지났습니다. 저녁 8시 반인데요. 이 큰 방에 그 TV가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모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아이가 옥수수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손에 막 묻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눈짓을 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묻었다. 씻으러 화장실 보내라. 같이 가서 씻으면서 처리해라. 이런 눈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요, 욕실로 함께 갑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에서 뭔가 씻기면서 시도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자라고 하면서 방으로 돌아옵니다. 방에서 엄마 놀이를 하자라고 하면서 베개로 누워있던 아이의 입과 코를 확 눌러서 막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대변을 보게 되고 이제 그러자 또 팬티를 벗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지만 죽진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살해하기 위해서 도구를 챙깁니다. 식칼을 챙기는데요, 부엌에 가서. 그 다음에 이걸 챙겨서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갔는데요. 이때 동네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마주친 거예요. 뭐 누가 누군지, 어느 집 며느리인지, 어느 집 손녀인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빨리 처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마을 회관으로 간 다음에 이 아이의 목을 수에 찌릅니다. 결국 목에 자창을 입어서 실혈사, 그러니까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사망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아이의 신발은 도랑에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신발 버리라는 것도 시아버지가 시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밤 10시가 됐는데요. 아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다 찾으러 나갑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아버지도 자기들이 죽여놓고서는 판결문에 따르면 자기가 죽여서 도랑에 버린 다음에 찾으러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쇼를 한 거죠. 연극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집 맞은편 마을회관에서 시신이 발견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상한 짓을 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건데, 하지만 아까 목격자가 있었잖아요. 이 여자가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골목을 서성였어요. 그리고 얼굴 비슷해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옷에 아이 피가 묻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거를 부인합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몇 시간 흘러서 다음날 새벽 1-2시가 됐습니다. 이때 옷을 빨려고 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려고. 여기에는 이제 대변을 본 그 아이의 팬티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빨리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시어머니가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뭐냐, 이거 도대체 왜 이걸 빠냐.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이거 그냥 모른 척 하자. 우리가 며느리를 다 보호해주고 우리가 며느리를 감싸줘야지. 이거를 뭐 우리가 신고하거나 진술하면 안 돼. 라고 제 아내에게 말했는데 사실은 자기 잘못을 좀 덮기 위한 그런 시도였다고 판결문은 확인을 해준 것이죠. 자, 그 후에 체포돼가지고 며느리는 자백을 했고 시아버지는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만 1심 둘 다 유죄예요. 며느리 징역 15년, 시아버지는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심에서는 또 확 바뀌어요. 또 대법원에서 또 다시 바뀝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진술이 12번이나 바뀌었는데요. 처음에는 교통사고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두 번째, 저 여자가 안고 있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교통사고 후에 제가 안고 들어온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데 왜 무릎에 흙이 묻어 있어? 이랬더니 제가 골목에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잃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아버지가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음에는 시아버지가 혼자 죽였어요. 그 다음에 피 묻은 칼 주면서 저한테 씻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처음으로 시아버지와의 성관계를 고백을 합니다. 죽일 뜻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또 나중에 추궁을 당하니까 시아버지하고 둘이 함께 죽이기로 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후에 이제 시아버지가 침 바르는 습관 이런 걸 또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거짓말 탐지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거짓말이 나왔잖아요. 내 단독 범행이 맞다 라고 또 시인을 합니다. 그러다 곧바로 다시 사실은 시아버지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칼은 제가 썼어요 했지만,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법정에서는 죽인 거 맞는데요, 같이 죽였고요, 칼은 시아버지가 썼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너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보통 이런 경우에 법원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기억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일관되다. 그리고 마지막 진술 또는 가장 최초 진술이 정확하다. 라고 보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죠. 이게 1심 법원입니다. 또는 2심 법원은요. 이렇게 진술이 오락가락해? 이거 어떻게 믿어? 자, 왜냐하면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 유죄 판결 선고 가능합니다. 심지어 시신이 없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접 증거가 뭐냐? 뭐 본 사람이 있거나, 뭐 자백이 있거나, 뭐 영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접 증거가 뭐가 있냐? 사실 없죠. 예, 며느리의 진술 하나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사 과정에서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 증언은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했고 불륜관계였고 시아버지가 죽이라고 해서 죽였고 칼은 시아버지가 썼다. 이게 진술인데 2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오락가락하고 이게 바뀌는 게 경찰이 유도하는 쪽으로 맞춰준 거 아니냐, 또는 새롭게 뭐가 튀어나오고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단 맞춰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던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성관계하는 게 현실적이야? 이상하잖아 라고 본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 진술 자체를. 왜냐하면 이런 생각 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3번 봤습니다. 짧게 본 거예요. 교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뭐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면은 아주 뭐 감정이 좀 많이 고조됐다? 이런 것도 판결문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증거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게 있었다면은 검사가 증거로 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판결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는 연락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관계를 한다? 이것도 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침 바르는 습관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정말 성관계를 했고 시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봐서 알고 진술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전해 들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시어머니한테 또는 뭐 동네 사람한테 또는 남편에게 누군가에게든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런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또는 본인에게서라도 그걸 가지고 했던 것처럼 진술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범행 동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성관계의 의미도 모르고 용어도 모르는데 이걸 뽀뽀라고 표현했다면 앞으로 얘기를 해도 계속 뽀뽀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드러낼 어떤 그 여러 가지 명분이나 핑계거리는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데 죽여?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이상한데? 라고 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목격을 한 다음에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살해로 간 거는 4시간 후입니다. 그럼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만약에 얘기를 할 상황이었으면 이미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애는 이거를 완전히 까맣게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다 라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럼 왜 죽여? 이게 좀 약간 이상하다 라고 2심은 이제 무죄로 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옥수수가 묻었으니까 눈짓으로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눈짓으로 애가 옥수수 먹다가 손 지저분해졌지? 자, 네가 욕실로 데려가. 씻기는 척하고 거기서 준비를 해. 그럼 내가 뒤에 마무리할게. 이거를 눈빛으로 지시하는 게 쉽지 않다. 네, 2심 재판부는 이렇게 봤거든요. 야, 이러면 또 이것도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며느리가 혼자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며느리는 본인이 죽였다고 자백은 했어요. 다만 내가 칼은 안 썼다라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했을 것이라고 2심은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한 다음에 2딸도 외면하고 완전히 관계가 다 이혼 후에 친정도 외면해 2딸도 외면해 혼자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만난 이 남편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관계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이게 단절되면 이게 깨지면 자기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과도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생모, 아이의 생모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도 통화를 하고 야, 이러다가 아이가 다시 원래 엄마한테 간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남편도 재결합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나는 그럼 어떻게 이 남자를 잃는 건데? 이게 무서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해했다. 서운해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던데 원래 엄마한테 이렇게 좋아해? 나보다 훨씬 좋아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새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이 아이를 죽였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으면 생모와 전 남편 간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럼 돌아갈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노린 거 아니냐라고 2심 재판부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결론, 2심에서 시아버지는 무죄가 나옵니다. 자, 1심 유죄, 2심 무죄. 이게 재판이 최종 판결은 물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극과 극으로 오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어딘가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재판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 누군가는 황당하게 갑자기 나 누명 벗었는 거 아니었어? 나를 왜 유죄라고 해? 하는 경우도 어딘가에 있지 않겠냐. 그런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왜냐? 재판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는 재판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자, 대법원입니다. 다시 바뀝니다. 며느리 진술 믿을 수 있어 라고 봅니다. 범행 동기 이런 것도 아까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관계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와 생모가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생모를 찾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해서 죽였다. 이거 살인 동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황당합니다. 알고 봤더니 생모가 아이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한 적이 없어요. 통화한 적이 없어요. 당일날 통화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말입니다. 당일날 통화했다고 했는데 통화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혼을 한 후에 이 아이를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생모가. 그래서 굳이 그거를 경계하고 무서워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시아버지와의 성관계 이야기 있잖아요. 2심 재판부는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런 거를 믿냐라고 했습니다만 대법원은 또 바꿉니다. 자, 이거 누가 봐도 약간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수치스러운 일이다. 감추고 싶은 일이다. 그런데도 이 여자, 며느리는 이거를 공개하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이걸 지어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어냈다고 해서 형량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시아버지의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지 또는 과거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을 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며느리가 이런 진술을 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랬다는 거죠. 성관계 후에 우리 둘만의 비밀로 무덤까지 가져가자. 이런 진술을 했는데 놀랍게도 2, 3년 동안 불륜관계에 있었던 그 동네 여인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거 종합해 보면은 성관계 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 부부는 파기환송이 됐고요. 며느리는 15년 확정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법원에서 시아버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그 다음 파기환송심 다시 열린 2심은 일사천리였습니다. 네, 여기서 시아버지 다시 유죄가 됐고요. 역시 1심처럼 징역 5년이 유지가 됐고 이때 며느리 또 나왔어요. 또 똑같은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아버지가 반박을 해가지고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또 갔습니다만 이번에는 대법원이 지난번에 다시 돌려보냈는데 재판 다시 해보니까 그게 맞잖아. 상고 기각을 해서 살인죄 공동정법으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고요. 이게 2003년이었거든요. 네, 시아버지 역시 이미 만기 출소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살인의 방조범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살인의 공동정범 인정됐어요. 둘이 함께 죽이자라고 결의해가지고 실행도 나눠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징역 5년이면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면은 꽤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살인죄의 법정형이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정형 중에서는 제일 낮은 수위예요. 하한입니다. 그 이유는 법원의 재판을 하면서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건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 유죄와 무죄의 경계에 있어. 근데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어. 이걸 무죄라고 하기는 약간 어려워. 그런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하지만 형량을 상당히 낮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1심에서도 지금 5년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도 이거를 유죄를 줘야 되나? 이걸 무죄를 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재판부 내에서도 3명의 판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논의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듭니다. 자, 이렇게 유죄와 무죄를 오간 법정 공방 치열하게 펼쳐진 사건이었고요. 단순히 소재의 선정성이나 소재의 충격적인 면뿐만 아니라 법정 공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같은 사안이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구나. 기준을,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원의 판단도 달라지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좀 살펴보죠. 피해자가 많아요.
살해당한 피해자, 뭐 사망했으니까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끝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 이 아들이자 남편이 이 남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기 딸 죽었어요. 죽었고, 또 자기 아내, 딸을 죽인 살인범이 돼서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나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내 딸을 죽인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자, 철저한 피해자죠. 그리고 자책감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내가 왜 못 나갔을까? 그리고 그날 내가 같이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일하느라고 늦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겠을까? 이런 자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남성은 재혼해서 살 때 자기 딸 얘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혼 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살자고 얘기 솔직히 했잖아요. 하지만 이 아내는 다 속였어요. 속은 겁니다. 피해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린 남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기 힘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각각의 사람들의 입장이 어떠한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2000년 여수에서 벌어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그리고 5살 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재판을 5번까지 받은 그런 굉장히 복잡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찾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